2017년 10월 어느 밤 원산 갈마반도 김정은의 근접 경호원 박성호는 별장 선착장에서 경비정 시동을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8살 딸, 5살 아들을 태우고 칠흑 같은 동해 바다로 나가는 순간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5년간 모신 최고 지도자를 배신하고 150평 아파트와 벤츠를 버린 그날 밤, 과연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2012년 겨울 평양의 어느 추운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근위사단 막사에서 호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박성호 동무, 당 중앙에 부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8배 나이에 근위사단에 들어온 지 4년, 저는 드디어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근접 경호원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 경호원이라는 건 그냥 보안 요원이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죠. 당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성분이 깨끗한 사람만 뽑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항일발치산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인민군 대좌까지 하셨습니다. 6.25 전쟁 때 남쪽까지 내려갔다 오신 분이죠. 그런 집안 배경에 제 키가 182cm에 체력도 뛰어나고 사격 실력도 인류였으니까요. 근위사단에서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경호원이 되고 나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13년 봄,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박성호 동무는 충성스럽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들었소. 동무 가족을 위해 특별히 아파트를 하나 주겠소.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양 중심가, 그것도 모란봉구역 새 아파트 150평짜리를요. 보통 사람들은 평생 살아도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날 저녁 아내한테 말했을 때 아내가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내는 평양 무용수 출신이었는데 만경대학생 소년궁전에서 공연하던 예쁜 사람이었죠. 결혼하고 애 둘 낳고 나서는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그렇게 좋아하더군요. 아파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거실이 우리나라 평수로 치면 30평은 되었고요. 방이 4개에 화장실이 2개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온수가 하루 종일 나왔어요. 평양에서도 온수가 하루 종일 나오는 집은 고위 간부 집밖에 없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남쪽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2015년에는 승용차까지 받았습니다. 벤츠였어요.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충성스러운 동무를 위해라고 하시면서 주셨죠. 평양 거리에서 벤츠를 모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명도 안 될 겁니다. 제가 그 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들 쳐다봤습니다. 부러운 눈빛이었죠. 배급도 특별했습니다. 쌀, 고기, 기름, 설탕, 과일까지 매달 특별 배급이 나왔어요. 딸아이 순이가 그때 8살, 아들 명철이가 5살이었는데 애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죠.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배부르게 먹네요. 당신이 경호원 안 했으면 우리도 장마당에서 옥수수나 사 먹고 살았을 거예요. 제 일은 김정은 동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집무실, 숙소, 별장, 어디든 모시고 다녔죠. 1년에 한두 번은 원산 갈마반도 별장에도 갔고 묘양산 특각에도 갔습니다. 평양 시내 이동할 때도 항상 경호차를 타고 앞뒤에서 호위했고요. 저는 그때 정말 공화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굶는다는 소문도 들렸지만 그건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렵다지만 우리 가족만큼은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김정은 동지께서 저를 믿고 의지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밤에 아이들 재울 때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매일 늦게 와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빠가 중요한 일을 하거든 원수님을 지키는 거야. 딸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와, 아빠 대단해. 그랬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고 행복했고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게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2015년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양은 화창했습니다. 저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강동군 외곽에 있는 특별훈련장에 갔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국방상 현영철 동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영철 동무는 제가 자주 뵙던 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분이었죠. 김정은 동지회의에 늘 참석하셨고 가끔 경호원들한테도 말을 거셨습니다. 박성호 동무, 오늘 수고가 많소. 그런 분이었어요. 그날 아침 회의가 시작되기 전 현영철 동무는 다른 간부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날씨 이야기, 평양건설 이야기, 그런 일상적인 대화였죠. 저는 문 밖에 서서 경호를 섰고요. 아무도 그날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정은 동지께서 나가셨습니다. 저희 경호원들도 따라 나갔죠? 그런데 현영철 동무만 남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위부 요원들이 들어왔어요. 훈련장 야외로 끌려 나온 현영철 동무를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희 경호원들은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멀리 떨어진 관측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고사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사포가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를 쏘는 대공포입니다. 사람을 향해 쓰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사람한테 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경호원이니까요. 멀리서 현영철 동무가 말뚝에 묶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포성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발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만 꼼짝할 수 없었죠. 표정 하나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옆에 선 동료 경호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로봇처럼 서 있어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역자는 이렇게 되는 것이오. 당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용서가 없소. 저는 예, 원수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를 썼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호원은 본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가족한테도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대화하던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저렇게 죽다니. 국방상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현영철 동무가 잘못한 게 분명해. 김정은 동지께서 그냥 죽일 리 없어. 나만 충성하면 돼. 내 일만 잘하면 괜찮아. 2016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당 간부 한 명이었어요. 역시 어제까지 회의에 참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죠. 나중에 들으니 처형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겠지. 나는 아니야. 나는 경호원이야. 김정은 동지를 지키는 사람이야. 내가 제일 믿음직한 사람이야. 동료 경호원들과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본 것을 없던 일처럼 하고 다음 날 아침 다시 근무지로 갔습니다. 아파트는 여전히 따뜻했고 벤츠는 여전히 제 것이었고 아이들은 여전히 배불리 먹었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체제에 순응하면 살고 거역하면 죽는다는 거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현영철 동무도 충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 당 간부도 당원이었고요. 그런데도 저렇게 되다니. 저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생각하지 마. 그냥 내일이나 잘하자. 그렇게 2016년이 지나갔습니다. 2017년 봄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원산 갈마반도 별장으로 가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도 경호 임무에 배정됐죠. 원산은 동해안에 있는 휴양지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좋아하시는 곳이에요. 바닷가에 멋진 별장이 있고 주변에 골프장도 있고 승마장도 있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열흘 정도 원산 다녀올 거야. 아내가 대답했죠. 조심히 다녀와요. 아이들하고 기다릴게요. 원산 별장 경우는 평양보다 조금 더 편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휴양을 하시니까 분위기도 좀 느슨했고요. 저녁마다 연회가 열렸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자리였죠. 저희 경호원들은 물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경비를 섰어요. 하지만 소리는 다 들렸습니다. 음악 소리, 웃음 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박성호 동무, 들어오시오.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죠. 간부들이 다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물으셨습니다. 박성호 동무, 동무 아내는 어디 출신이라고 했소? 저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원수님. 평양 만경대학생 소년궁전 무용수 출신입니다. 아, 무용수였구만. 미인이겠소. 김정은 동지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간부들도 따라 웃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예, 원수님. 그때 김정은 동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달 내 생일 연회 때 동무 아내를 데려오시오. 무용수였다면 춤도 잘 추겠지. 우리 연애를 빛내줄 것 같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 원수님. 영광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왔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호원 숙소로 돌아왔을 때 선배 경호원 한 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성호야, 나 좀 보자. 복도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방금 그거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도 오래 일했으니 알 겁니다. 원수님께서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시면 그 여자는 끝입니다. 남편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호원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한 명 있었어요. 간부 부인이었는데 원수님 눈에 들어가서 결국 그 간부는 지방으로 쫓겨났고 부인은 평양에 남았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만경대궁전에서 춤추던 22살 처녀였을 때 처음 봤습니다.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춤추는 모습이 천사 같았죠. 그 사람과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중요한 말이 있소.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둘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원수님께서 다음 달 생일 연회에 당신을 부르셨소.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를요? 왜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북에서 살았으니 다 알아요. 여자가 김정은 동지 눈에 들어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저는 아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뭔가 방법을 찾겠소. 그날 밤부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아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그건 영영 불복 중입니다. 경호원 직위를 잃는 건 물론이고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내를 데려가면 그것도 끔찍한 일이죠. 며칠 뒤 동료 경호원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제 친구 하나가 작년에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그 친구는 아내를 친척집으로 피신시켰어요. 그러고는 아내가 아프다고 핑계를 댔죠. 결국 그 친구는 경호원 그만뒀지만 아내는 지켰습니다. 경호원을 그만둔다. 그럼 이 아파트도 없어지는 겁니다. 벤츠도 없어지고 특별대급도 없어지고 아이들 학교도 바뀌겠죠. 하지만 그게 문제입니까? 아내를 잃는 것보다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뺏길 수는 없다고. 2012년부터 5년 동안 김정은 동지를 모셨습니다. 충성했습니다. 목숨 바쳐 모실 준비도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아내까지 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소.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나간다니요? 어디로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쪽으로. 남쪽으로 간다는 말을 들은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그게 정말 가능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경호원이 탈북한다.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 생일이 한 달 뒤였거든요. 한 달 안에 모든 걸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니, 사실 한 달도 없었어요. 연애 준비로 평양이 바빠지면 저도 더 바빠질 테니까요.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통 탈북자들은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는 거죠. 하지만 저는 경호원입니다. 제 얼굴은 보위부에 다 등록되어 있어요. 중국 국경을 넘는 순간 바로 추적당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동해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위험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 같았습니다. 마침 다음 주에 원산으로 다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또 갈마반도에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내가 원산 갈 때 당신도 와요. 애들도 데리고, 휴가 핑계를 대고. 아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원산에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우선 돈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북한 돈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 배급으로 받은 물건들을 장마당에 팔기도 했고요. 중국 돈으로 바꿔놨던 게 5천 위안 정도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100만 원쯤 되는 돈이죠. 그게 다였습니다. 브로커도 없고 연줄도 없고 계획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산에 가서 경비정을 하나 빼돌려서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무모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동료 경호원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한 선배한테도요. 탈북은 혼자 결심하고 혼자 실행하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아내는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얘들아, 다음 주에 아빠 따라 원산 바닷가 가자. 거기서 며칠 놀다 올 거야. 딸 순이가 좋아했습니다. 와, 바다 가요? 수영해도 돼요. 아들 명철이도 좋아했고요.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평양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요.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아파트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5년 동안 살던 집이었어요. 150평짜리 넓은 집, 따뜻한 온수 나오는 욕실, 거실 소파, 아이들 방, 차고에 있는 벤츠도 봤습니다. 저 차를 다시 타는 일은 없겠죠. 김정은 동지께서 주신 선물이었는데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이 모든 걸 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돼요. 아이들만 있으면 돼요. 집이고 차고 다 필요 없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뻔했거든요. 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죽고 아이들도 죽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총살당할 겁니다. 그날 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원산 가면 뭐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다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게 놀 거야. 딸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미안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그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 순이한테 물어보면 아이는 다 말해버릴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가족은 평양역으로 갔습니다. 원산행 기차를 탔어요. 저는 경호원 신분증을 보여줬고 검문소도 쉽게 통과했습니다. 경호원이니까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 거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 거리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원산까지는 4시간 걸렸습니다. 그 4시간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몇 번이고 되짚었습니다. 오늘 저녁 밤 11시쯤 순찰 교대 시간에 고속정을 훔쳐서 가족을 태우고 바다로 나간다. 성공 확률? 글쎄요. 50%, 30%,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원산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맑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저 바다 너머가 자유입니다. 2017년 10월 어느 날 밤, 원산 갈마반도였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별장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평소처럼 경호 임무를 섰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됐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근처 초대소에 있었어요. 제가 가족 휴가로 데려왔다고 해서 묵을 수 있었죠. 저는 몰래 아내한테 쪽지를 보냈습니다. 11시에 해안 산책로로 나오시오. 10시 30분, 저는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동료들한테
10분이면 돌아올게 하고 나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갈마반도 동쪽 끝에는 작은 선착장이 있습니다. 경비정이 두 척 정박해 있었어요. 하나는 낮에 쓰는 것이고 하나는 야간 순찰용입니다. 저는 야간 순찰정을 노렸습니다. 경비병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였어요. 저는 경호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다가갔습니다. 동무, 수고가 많소. 내가 원수님 지시로 이 배를 점검해야 하오. 병사가 긴장한 얼굴로 격려했습니다. 예, 동무, 경호원이라고 하니까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배에 올랐습니다. 동무는 저쪽 가서 담배 한 대 피우시오. 10분 뒤에 오면 돼요. 병사가 떠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배 시동을 걸었어요. 경호원 훈련 때 배 조종을 배웠거든요.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컸어요. 주변에 들릴까 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해안 산책로에서 아내가 아이들 손을 잡고 뛰어왔습니다. 저는 배를 부두에 바짝 붙였어요. 빨리 타요. 아내가 먼저 뛰어올랐고 아이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바다 구경 가는 거야. 조용히 해야 돼. 제가 대답했습니다. 배를 부두에서 떼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누구요? 경비병이 돌아온 겁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어요. 배가 부두를 떠났습니다. 배를 세워, 당장 세우라고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들렸어요. 탕, 탕.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엎드려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배는 점점 속도를 냈습니다. 갈마반도를 벗어나 동해바다로 나갔어요.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보가 울린 겁니다. 경호원 박성호가 배를 훔쳐 도주했다. 칠흑 같은 밤바다였습니다. 별빛만 반짝였어요. 저는 나침반을 봤습니다.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한국 쪽으로요. 거리는 약 200km. 이 배 속도로는 8시간에서 10시간 걸릴 겁니다.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추격선이었어요. 북한 해군 경비정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호, 박성호, 당장 배를 돌려라. 이건 명령이다. 제가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선임 경호원이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음 뿐이니까요. 배는 파도를 가르며 달렸습니다. 추격선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총성이 또 들렸습니다. 탕탕탕. 이번에는 기관 총소리였습니다. 물보라가 배 옆으로 튀었어요. 여보, 애들 안전한 곳으로.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배 아래 선실로 데려갔습니다. 순이가 울고 있었어요.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저는 소리쳤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추격선이 더 빠른 배였어요. 점점 따라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동해바다는 가을이면 새벽에 안개가 자주 낍니다.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방향을 약간 틀어서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표를 놓쳤다. 안개 때문에 안 보인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남쪽으로 갔습니다. 엔진 소리를 최대한 줄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추격선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따돌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해군이 포기할 리 없거든요. 아내가 선실에서 올라왔습니다. 여보, 애들은 잠들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기절하듯 잔 것 같아요. 아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이런 방법밖에 없었소.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옳아요. 우리 살아야죠. 바다는 어두웠고 파도는 거셌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봤어요. 반쯤 줄어 있었습니다. 200km를 가기에 충분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남쪽으로 갔습니다. 북극성을 보며 방향을 잡았어요.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도움이 됐습니다.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고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추격선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담요를 가져와 제 어깨에 걸어줬습니다. 여보, 추워요. 이거라도 두르세요. 10월 밤 바다는 정말 추웠거든요. 저는 조타기를 잡고 서 있었고 옷은 바닷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괜찮소?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애들만 무사하면 전 괜찮아요. 그러고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했어요. 2008년에 결혼할 때 약속했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소. 그런데 지금은 이 추운 밤바다 한가운데서 떨고 있습니다. 새벽 4시쯤 연료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연료가 거의 다 떨어진 겁니다. 거리는 얼마나 왔을까요? 100km, 150km,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GPS도 없었고 그냥 나침반과 별만 보고 온 겁니다. 여보, 연료가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계속 가야죠. 한국 영해까지 가야 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도 걷히고 있었어요.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온다는 건 북한 해군이 우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5시 엔진이 멈췄습니다. 연료가 바닥난 겁니다. 배가 파도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여보, 배가 멈췄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소. 조금만 기다리면 한국 해군이 발견할 거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순이가 선실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배 안 움직여요? 딸아이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응, 잠깐 쉬는 거야. 곧 다시 갈 거야. 명철이도 깼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아들이 말했어요. 아내가 가방에서 빵 하나를 꺼냈습니다. 원산 올 때 챙겨온 것이었죠. 이거 먹어. 조금씩만 먹어야 돼. 우리는 그 빵 하나를 나눠 먹었습니다. 물도 조금밖에 없었어요. 목이 말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해가 동해 수평선에서 올라왔어요. 평양에서 본 해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자유를 향해 가는 길에서 보는 해였으니까요. 여보, 저게 뭐예요? 아내가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멀리 배가 보였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북한 해군일까요? 아니면 중국 어선일까요? 쌍안경으로 봤습니다. 북한 깃발이 보였어요. 추격선이 다시 우리를 찾은 겁니다. 빨리 숨어야 해요.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선실로 내려보냈습니다. 배는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배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호, 들리는가? 게임은 끝났다. 배를 넘겨라.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못 돌아갑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반대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그렇게 해라. 동무 아내와 자식들도 함께 말이다. 그때 남쪽에서 또 다른 배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큰 배였어요. 회색 군함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한국 군함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멈춰섰어요. 한국 영해 안으로는 못 들어오는 겁니다. 무전기에서 욕설이 들렸습니다. 박성호, 이 반역자 놈, 너는 끝났다. 너희 일가족 모두 끝이야. 저는 무전기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제 필요 없었거든요. 한국 군함에서 고무보트가 내려왔습니다. 해군 병사들이 우리 배로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고무보트에 태웠습니다. 순이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제 자유로운 나라로 가는 거야. 한국 군함에 올랐을 때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원산을 떠난 지 8시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8시간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해군 장교가 담요를 가져다 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5년간 경호원하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어요. 북쪽을 돌아봤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멀리서 맴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땅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해군 함정은 우리를 동해안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은 폐암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다들 저체온증 초기 단계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심해요. 따뜻한 물 마시고 푹 쉬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어요. 그 차를 마시는 순간 눈물이 또 났습니다. 2012년 이후로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해안에 도착했을 때 해군 기지였습니다. 어디인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강릉이었다고 하더군요. 육지를 밟는 순간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살았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안도도 잠깐이었습니다. 곧바로 검은 승용차 2대가 왔어요. 국정원이었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내렸죠. 박성호 씨, 그리고 가족분들, 안전하게 도착하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는 국가정보원입니다. 잠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정중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서울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순이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잡혀가는 거야? 저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도착한 곳은 외진 건물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 모릅니다. 아마 국정원 시설이었겠죠. 거기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북한에서 온 분들은 다 거치는 과정이에요. 특히 박 씨는 경호원 출신이시니까 더 자세히 여쭤봐야 합니다. 매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것, 경호 시스템, 북한 내부 사정, 왜 탈북했는지, 어떻게 탈북했는지. 모든 걸 다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김정은이 제 아내에게 관심을 보였고, 저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탈출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었군요. 그리고 김정은의 생활에 대해 많은 걸 물어봤어요. 하루 일과, 성격, 측근들, 별장 위치, 이동 경로. 저는 아는 걸 다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차피 저는 배신자였으니까요. 북한에서는 말입니다. 일주일 뒤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 가족은 특별보호 대상입니다. 신변 안전을 위해 신원을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거주지도 조심스럽게 정해야 해요.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로 갔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였어요. 크지는 않았습니다. 평양에서 살던 집의 3분의 1도 안 됐죠. 하지만 우리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아파트 안을 둘러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할 수 있소. 우리 이제 자유니까. 며칠 뒤 아이들 학교를 알아봤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탈북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적응 기간을 거쳐서 일반 학교로 갈 수 있어요. 순이는 11살, 명철이는 8살이었습니다. 남한 또래들보다 공부가 조금 뒤처졌지만 똑똑한 아이들이었어요. 적응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평양집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가구들이랑 장난감들. 저는 슬픈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 두고 왔단다. 하지만 괜찮아. 여기서 새로운 걸 살 수 있어. 아빠가 준 벤츠도요? 순이가 또 물었어요. 응, 그것도. 아깝다. 멋진 차였는데. 순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순이야, 차는 다시 살 수 있어. 집도 다시 구할 수 있어. 하지만 자유는 돈 주고 살 수 없단다. 그리고 가족의 안전도 마찬가지야. 아빠는 후회 안 해. 첫 달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달랐어요. 말투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사람들도 달랐습니다. 편의점에 처음 갔을 때 놀랐어요. 24시간 문을 연다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인터넷도 신기했습니다. 아무 제한 없이 뭐든 검색할 수 있다니.
저는 북한 소식을 찾아봤어요. 김정은 경호원 탈북 뉴스가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정부가 보호해준 겁니다. 아내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배에서 총 맞는 꿈, 북한 보위부에 잡히는 꿈. 저는 아내를 안고 말했습니다. 괜찮소. 우리 이제 안전해요.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소.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제안이 왔어요. 경험을 살려서 보안회사에서 일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018년 봄, 저는 한 보안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이 적었어요. 평양에서 받던 특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제 돈이었습니다. 제가 번 돈이었어요. 첫 월급 받은 날 가족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고깃집이었어요. 순이와 명철이가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 아빠, 여기 고기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이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했다고, 제 선택이 옳았다고. 2026년 지금 저는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가족과 저녁을 먹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공원에 가고 가끔 영화도 봅니다. 정말 평범한 삶이죠.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북에서는 이런 평범함이 특권이었습니다. 김정은 경호원이었던 저조차도 진짜 자유는 없었어요. 순이는 이제 15살이 됐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는 말투 때문에 놀림받기도 했습니다. 야, 너 북한에서 왔어.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물어봤죠. 순이는 울면서 집에 왔었어요.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북에서 왔다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너는 용감한 거야. 바다를 건너온 거잖아.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성적도 잘 나와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순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명철이는 12살 중학생이 됐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예요. 주말마다 동네 축구 클럽에서 뛰어다닙니다. 아빠, 나 나중에 축구 선수 될 거야. 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여기서는 뭐든 할 수 있어. 북에서는 직업도 국가가 정해줬습니다. 꿈을 가질 자유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아내는 2020년부터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바다 탈출의 트라우마가 심했거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깨서 비명을 지르고 물만 봐도 떨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동네 복지관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다른 탈북민들을 돕고 싶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보안회사에 다닙니다. 직급이 올라서 이제 팀장입니다. 월급도 처음보다 많이 올랐어요. 평양에서 받던 특혜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번 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 회사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팀장님, 북한에서 경호원 하셨다며? 진짜 김정은 봤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봤죠. 매일 봤습니다. 와, 신기하다.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권력이 있을 뿐이죠. 그 이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니까요. 국정원에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북한 정보를 물어보기 위해서요. 저는 협조합니다. 제가 가진 정보로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기쁜 일이니까요. 작년에 정부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기여한 공로라는 명목이었어요. 시상식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갔습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자랑스럽단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복잡한 심경입니다. 저는 배신자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요, 김정은을 5년 동안 모셨던 사람이 도망친 겁니다.
경호원 중에 저보다 높은 사람이 탈북한 건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북에 남은 동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탈북한 이후 경호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더 강화됐다고 하더군요. 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 선택은 옳았습니다. 아내를 지켰고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가끔 밤에 꿈을 꿉니다. 평양 거리를 걷는 꿈이요. 모란봉구역 아파트 앞, 대동강변 산책로, 김일성 광장. 그립진 않습니다. 다만 묘한 감정이 듭니다. 어느 날 명철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북한 가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가고 싶어. 왜요? 거기는 자유가 없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어. 그럼 통일되면요? 명철이가 또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통일되면 그때는 한번 가볼 수도 있겠지. 아빠가 살던 집도 보고 아빠가 다니던 학교도 보고 거기 가면 아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글쎄다. 만날 수 있을까? 아빠를 배신자로 생각할 수도 있고. 왜요? 아빠 잘못한 거 없는데. 명철이가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아빠는 잘못한 거 없어. 가족을 지킨 거니까. 2017년 10월, 우리가 바다를 건넌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8시간의 공포, 차가운 바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한국 해군을 봤을 때의 안도감. 그날 이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50평 아파트도 없고, 벤츠도 없고, 특별대급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 말할 자유, 꿈꿀 자유.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북에서는 김정은 옆에 서 있어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매일 감시당하고 생각까지 통제당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작은 원룸에 살아도 자유롭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북한이 어떤 곳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입니다. 평양은 깨끗하고 건물은 웅장하고 사람들은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통일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제 살아생전에 될까요? 아니면 아이들 세대에 될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될 겁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평양에 가보고 싶습니다. 김정은이 준 아파트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네요. 농담이지만요. 아마 다른 사람이 살고 있겠죠. 제 벤츠도 누가 타고 다니겠고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란다는 것, 아내가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오늘 저는 서울 어느 아파트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북에서는 대동강을 봤었죠.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한강에는 자유가 흐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는 목숨 걸고 얻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북에 남아있는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도 자유를 누릴 날이 올 겁니다. 저는 김정은 경호원 박성우입니다. 배신자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가족을 지켰고 자유를 선택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